주식 거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 민간인 댓글팀장 18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2년 대선 직전 만들어진 트위터 전담팀 소속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된 김 사장은 앞서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하는 등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0일간 증세와 건강보험,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희수 총장의 폭행,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건양대에 25명의 총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알던 작업 왕중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는다고. 김 총장에 이어 아들 김용하 부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주식 투자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 방식이나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 번 것까지 상식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를 잡아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사퇴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주식 거래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1년 반 동안 주식 투자로 12억 원의 이익을 얻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소속 법무법인이 소송을 맡았던 비상장사 내추럴 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인 뒤에 상장 이후 되팔아 거액의 수익을 얻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 투자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 본인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안타깝지만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모두 애초에 걸러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잡음을 키웠다는 겁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 어떤 근거로 나오고 있는 거죠? 우선 이유정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전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200개 정도 항목에 답을 하는 자기검증 질문서에 주식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본인이 그 주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 비상장 주식 거래 자체가 법적인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시각을 보인 것이어서 검증이 안 됐다기보다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낙마한 인사가 5명째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막자고 인사추천위원회까지 만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 인추위에서 인사수석실의 추천과 또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종합해 최종 후보자를 추리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도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공언했던
시스템 인사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와대 인사 담당자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불거지고 있죠. 예,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또 조현욱 인사수석의 문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인사의 경우에는 최초에 누가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늘 낙마한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누가 처음에 어떤 배경에서 추천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역사관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요.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는 청문회까지 가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는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예, 박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청문회까지는 우선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박 후보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벗어나는 후보는 아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결론 났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은 국정원 댓글 사건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으로 활동했던 18명을 오늘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봤더니 18명 대부분 2012년 2월 새롭게 만들어진 트위터 전담팀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선을 10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포털이나 게시판뿐 아니라 트위터 여론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칼날, 이명박 국정원의 관리 속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숨기려고 했는지, 더 나아가 비슷한 댓글 부대를 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심리정보국을 폐지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대북 방어 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그해 12월 심리전 활동 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도 친정부 성향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TF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 일부를 삭제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 중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그 여부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서준 기자, 오늘 국정원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대상이 국정원 외곽팀장 18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0명의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장을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은 이 30명 중 실적이 부진하고 보안 의식이 부족한 18명을 추려내서 중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새롭게 투입된 팀장 18명을 오늘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대부분 2012년 2월 새롭게 만들어진 트위터 전담팀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이제 댓글 조작에 나선 외곽팀과는 국정원이 전혀 관련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국정원이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실적 관리까지 직접 했다면은 결국 국정원의 어떤 외곽팀이 아니라 내부 조직처럼 관리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 실적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실적 관리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문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국정원 안보 3팀과 5팀이 이 댓글 부대가 어떤 내용의 글을 얼마나 올렸고 또 얼마나 공유가 됐는지 등을 정리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은 국정원 3차장에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 분량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그 내용,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국정원에서 정해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슈와 논지라는 제목의 파일이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 팀장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원 전 원장 판결문을 보면요. 원 전 원장 부서장 회의 지시사항은 항상 이슈와 논지로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이 그대로 인터넷 게시글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올렸는지 다 일일이 지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정원 댓글 부대와 외곽팀은 국정원의 지휘체계 가장 이 말단부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가장 말단부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당시 국정원 지휘체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확인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휘체계 확인을 통해서 가장 윗선을 향해 가는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지휘체계는 곧 보고체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위한 SNS 대응 방안 등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청와대가 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달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전자문서 9,300여 건을 모두 넘겨받고 기초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특위 청문회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증인 1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오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실세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윤 전 주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도 속속 법원에 도착합니다. 안 전 비서관 등 11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국회 국정농단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재판에도 나오지 않다가 자신들의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는 건강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양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라 청문회에 나가도 질의를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22일 다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하는 등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방송의 날 행사장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이 들어서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00여 명이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MBC 보도국 본부와 임원을 맡으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징계나 잠보 조치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를 특별근로 감독한 결과 부당노동 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에 3차례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을 통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와 KBS 노조는 오는 4일부터 공동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조금 전 보신 방송의 날 행사는 방송 90주년을 맞아 지상파 방송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이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갑자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2부 축하연에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리가 불참하면서 축사는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도종환 장관 대신 나종민 1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결국 나 차관도 불참했습니다. 지난해 방송의 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황교안 전 총리가 축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방송의 날 행사가 파행이 된 건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오는 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여권에서 언론 적폐로 지목한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대거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내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규명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에 5.18 당시 군 헬기 출격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천정과 기둥에서 발견된 177개의 총탄 흔적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물증이 됐습니다. 국과수도 헬기가 정지 비행 상태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식 감정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조 신부 유족들이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은 최근 국방부에 5.18 당시 군 헬기 출격 일자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5.18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수집 중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5.18 특별조사단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당시 헬기 탑승자를 소환 조사할 경우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 명령자 규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부인하자 사업가 옥모 씨가 다시 반박한 겁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옥 씨가 캠프 활동을 지원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옥 씨는 이해훈 대표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고 현재는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상태라고 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저는 돈을 다 줬다고 얘기했는데 안 줬거든요. 차용증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적도 없고. 이 대표가 수십억 원대 사업 수주를 주선해주겠다고 해 현금과 명품 의류 등 6천여만 원대 금품을 줬는데 수주에 실패한 뒤에 4천만 원만 돌려받았다는 게 옥 씨의 주장입니다.
이중 사업수주 주선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옥 씨는 대선 2달여 전인 지난 3월 이 대표의 부탁으로 당시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유승민 의원의 여성지 인터뷰를 주선해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인터뷰를 섭외하는데 광고비로 550만 원이 들었는데 이 대표가 이 돈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 의원 캠프 관계자는 여성지 인터뷰 주선자는 다른 사람이었던 걸로 안다며 정상적인 인터뷰로 알고 응했고 대가가 오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옥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이미 검찰에 진정서를 낸 옥 씨도 다음 주에 이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대선 평가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략이 부족했고 조직도 미흡한 데다 소통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에게 뒀습니다. 갑철수입니까? TV토론에서 대통령감이라는 각인을 주는데 실패했고 갑철수 등의 네거티브에 쓸데없이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에서 중도를 강조했지만 내용 없는 중도가 오히려 MB 아바타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대안은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보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보니 박지원 상황론이 제기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숙한 전략과 조직, 폐쇄적인 캠프 운영도 문제였습니다. 소수에 의한 캠프 운영으로 선거운동의 비효율성을 자초한 점 등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보고서의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고칠 점 그리고 당이 고칠 점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당 제대로 개혁할 겁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평가 보고서는 모두 175쪽. 국민의당은 보고서 전문을 수정 없이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1998년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총상으로 숨진 김훈중이에 대해 국방부가 19년 만에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1998년 2월의 한낮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던 김훈중이는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습니다. 2시간 뒤 군은 김훈중이가 자살했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군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도 하기 전입니다. 자살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중희는 오른손잡이였지만 화약 흔적은 왼손에서 나왔습니다. 김중희의 손목시계도 깨져 있었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그려진 것처럼 김중희 소속 부대 장병들이 북한군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들이 뒤에 드러났고 김중희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은 성급한 자살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의문사 진상규명이 등 몇 차례 진상규명 시도가 더 있었지만 부실한 초동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는 김중희의 죽음이 공무와 관련 있다며 순직 인정을 권고했는데 국방부가 법 개정과 내부 논의를 이유로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고 김중희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은 군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19년 동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날짜던 조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게 했어요. 반드시 자기 고백해야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국방부는 김훈중이 외에도 임인식 준이를 포함한 4명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임준희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JTBC는 며칠 전 건양대 김희수 총장과 부총장 부자의 갑질과 폭행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어떻게 십수년간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건양대에는 김 총장의 친인척이 25명이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사립대 200여 곳 가운데 1위였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교수 같은 건 천옥화 교수라고 계신데 그
그분도 친척이고. 사실 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JTBC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협의회와 건양대 병원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양대에 재직 중인 총장의 친인척은 25명에 달했습니다. 법인이사인 아내와 부총장인 아들, 총무처장인 동생뿐 아니라 조카와 사촌 등까지 학교와 병원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가 왕국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는다고. 전국 사립대학 중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법인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 총장 부자가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친인척들을 통해 막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일부에선 김 총장 부자가 친인척과 측근들을 통해 각종 이권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잠깐 보실까요? 이 뒤에 있는 저 도망가나?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야겠다. 그런데요,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도망가려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운전자를 쫓아갑니다. 이 뺑소니 운전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구석찬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1인 방송이 한창입니다. 저 고등어도 한번 전쟁 한번 하러 가야 되겠네. 그런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가 도로변 주차장을 덮칩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차량 5대가 파손되고 행인 3명이 다쳤지만 사고를 낸 10대 5명은 차량을 버리고 내뺍니다. 뺑소니야, 빨리요. 112 신고 때리는데 오토바이 타고 쫓아갈게요. 112. 졸지의 추격전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신고했다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결국 4분 만에 운전자 17살 권모 군이 인근 버스 차고지에서 몸싸움 끝에 잡혔습니다. 뺑소니 사고 현장엔 보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어지러운 모양의 타이어 자국과 부서지고 깨진 차량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기 이렇게 구워 드시고 계셨거든요. 3분이서 인사사고 큰일 날 뻔했어요. 조사 결과 권 군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타인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친구들을 태우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권 군을 불구속 입건해 보호관찰소로 넘기고 나머지 4명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에선 50대 주부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용의자가 하루 만에 충남 천안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1년 전 남편과 농촌 생활을 꿈꾸며 이사를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한 전원주택에 방호복을 입은 감식원과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드나듭니다. 집주인인 57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부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곳에 터를 잡고 집 앞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그럼 여기 정교득도 잘 없어. 그것도 사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을 입구의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검정색 렌터카 한 대가 드나드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추적 결과 렌터카는 현장으로부터 12km가량 떨어진 경기도 평택의 한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고 차 안에서 발견된 흉기에선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렌터카 대여자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남 천안에서 30대 남성 김 씨가 목을 맨 채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돼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주택을 찾게 된 배경 등을 추가로 수사한 후 김 씨가 피의자로 확인되면 수사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개회식 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러니까 큰 정당이나 연합의 대표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문, 또 이어서 국정감사, 그리고 여러 법안 처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거라 더 관심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 또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유권자들이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거 아주 해묵은 논란이지만 정부 여당은 소득 재분배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제 활력만 떨어뜨릴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 MRI나 초음파 등 보장 범위를 확 넓혔지만 30조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쟁점이고요. 또 탈원전 관련 법안도 아주 큰 이슈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은 그 결정을 또 공론화위원회가 할 거냐 국회가 할 거냐, 이번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역시 뜨거운 감자여서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또 양도세를 높이는 법안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자는 건데 규제만 해서는 노무현 정부처럼 실패할 거라는 게 또 야당의 반대 논리입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로 또 공수가 바뀌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국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가 해결해야 할 또 숙제들, 안지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협치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미 협치보단 대결의 방점을 찍어 100일 국회 대장정에 임하는 출사표를 던진 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다가올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나라 살림이나 국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실제로 어제 무산된 지난해 예산 결산안 처리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전에 결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올해로 6년째 어긴 겁니다. 그나마 여야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는 4일에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달 넘게 대치한 끝에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나서야 국회의장 직권상정 형식을 빌어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협치를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이걸 놓고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까지 참여시킬지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나왔지만 1심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소송이 대법원에서만 20건 이상 진행 중인데 사정이 각자 달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기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0여 건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과 1, 2심 사건까지 합치면 2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사건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한국GM과 현대중공업도 1심에서 노동자 측이 승소했다가 2심에서 뒤집힌 뒤 아직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임금의 세부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2013년 대법원이 만든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재판부마다 각 회사의 노사관계나 경영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승패소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 원칙은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나 관련 입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중국 창춘에서 개막한 동북아 박람회에 북한이 2년 만에 다양한 제품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무역을 강하게 틀어막으니 외국과 거래선을 뚫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데 신경진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말린 고급 해삼 250g이 700위안,
1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800위안 30만 원에 내놓은 알코올 도수 60%의 황구렁이 술에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입니다. 북한산 수산물은 유엔에 의해 수출이 금지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지 해삼은 매대에서 곧 치워졌습니다. 경년으로 열리는 11회 동북아박람회에 북한은 한국,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국제관모소리에 30여 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각종 담배와 녹용, 웅담 등 건강제품이 줄을 이뤘고 우표와 악기 등 공산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들국화라는 상표의 함흥수지 일용품 공장 책임자는 주문 생산도 가능하다며 판로를 뚫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시관은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朝鲜展馆看了朝鲜这个产品以后啊，就感觉这个朝鲜的这个产品，对比我们那个国产的产品。 한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구매를 권했습니다. 제재 와중에도 그 제품을 직판할 수 있는 직판 전시회의 특징을 살려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구본태 북한 대외경제성 차관이 경제협력과 북한 투자 유치를 촉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창춘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서울의 일부 공원과 가로수에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적법하게 등록된 약재를 썼다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등 하루 수백여 명이 찾는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내 나무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살포한 농약에 발암 가능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아클로프리드라는 성분인데 미국 환경보호청이 생쥐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이 사용됐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더 고민하지 않을까. 나무나 공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 붙여놓거나 하면은 저희 시민들이 판단하에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자치구의 농약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와 강동구, 성동구에서 이 성분이 든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내 나무와 가로수에 해충이 발생했을 때 액체 상태로 고압 살포됐습니다. 살포된 나무에 성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나무를 만지면 발암 가능 물질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 밖에 강동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 4개 구에서는 발암 의심 물질로 분류된 뷰프로페진과 아스페이트 성분이 든 농약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법하게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만 살포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약 살포를 전후해 시민들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이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닭고기 가격이 단계마다 얼마에 유통되는지 처음 공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된 닭고기 평균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를 때마다 논란인 치킨값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닭고기 가격은 크게 세 종입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은 농가가 해당 기업의 생닭을 얼마에 파는지와 이렇게 생닭을 받은 기업이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에 얼마에 넘기는지 보여집니다. 기업과 계약을 나눈 일반 농가가 업체에 넘기는 산지 가격도 공시합니다. 국내 닭고기 생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9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11곳에 대한 납품 가격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와 달리 도매 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밝힐 수가 없었고요. 거기에 납품되는 생계 유통 가격 자체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번 가격 공개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인건비나 각종 과정에 드는 비용을 무시하고 인하 요구만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법을 개정해 닭과 오리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후년엔 소나 돼지고기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2.6% 올랐고
특히 채소와 과일류는 22% 넘게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뛰자 정부는 수급 조절용 배추와 물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네, 허리케인 하비의 세력이 약해졌지만 피해 규모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우로 구조대가 못 갔던 곳에선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교민들 피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침수가 심해 구조대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피해 접수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I'm praying for them to be saved, that we can find them stuck in a tree, but safe. 사망자 수는 일주일 만에 최소 44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증손자 4명과 조부모 등 6명이 탄 차가 떠내려가 모두 숨지고 생후 18개월 된 딸이 숨진 엄마의 몸에 매달려 목숨을 구했다는 애처로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냉각장치가 고장난 화학공장 폭발로 보안요원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특히 약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용용품점이 타깃입니다. 최소 미니멈 인력들이가 8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 세계 연료 시장도 들썩입니다. 텍사스 항만이 폐쇄돼 아시아 액화석유가스 LPG 시장이 비상입니다. 합의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대의 LPG 선박도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의한 피해액 전망치는 미국 국내 총 생산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돈 213조 원에 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부모 따라 어릴 때 미국에 가서 적법하지 않은 체류 신분으로 사는 한인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은 추방 유예 제도를 적용해왔고 그 수혜자가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곧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며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한인 학생 15명 등 각국의 청년들이 연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 다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폐지할 것이란 소식에 미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For me, DACA means opportunity and also a brighter future for me as well as my friends. That's why I'm here to defend DACA because without it,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n the future.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15세에서 30세 학생 등을 구제하기 위해 5년 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카 수혜자는 최대 150만 명, 한인도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으로 다카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강경파도 5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벌이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CNN은 점진적 폐지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꿈 많은 한인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추방 쪽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올여름에는 왠지 모기가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죠? 네,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기 수가 예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진일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자동 모기 측정기입니다.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해서 자동으로 잡아들이는 기계인데요. 오늘 얼마나 모기가 잡혔나 확인을 해보니 먼지만 많이 있을 뿐 모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계에 잡힌 모기 숫자를 세서 모기 예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는 2, 3단계만 있고 가장 낮은 1단계가 단 하루도 없었지만 올해는 8일이나 됐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되면 막 샀잖아요. 꼽는 거 이런 거 막 연기 나는 그런 거 샀는데 지금은 올 여름은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기가 급감했습니다. 부산과 경기, 강원 등 전국 10개 지점의 모기 수를 집계한 결과 8월 들어 3주 동안 채집된 모기 수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 여름철에 고온도 많이 지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기의 서식처가 많이 소실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기향과 스프레이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늦더위를 타고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미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로 바뀐 상태여서 가을 모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법원이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45년 전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0년 박 교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뒤 2015년 대법원은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60대 박모 씨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12살에서 17살 사이 소녀 9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풍선으로 알려진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고 첫 사례입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서 환각 상태인 여성과 풍선 10여 개, 아산화질소 농축 캡슐 17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옥천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한 중학교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당시 미공군 전투기가 학교 부근을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며 생기는 충격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열린 한국과 이란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 무승부로 끝나면서 우리 대표팀은 또 최종전을 앞두고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란이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우리가 승점 14점으로 2위, 그리고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이 12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시리아가 앞서서 각각 3위와 4위입니다. 자, 본선 직행은 2위까지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음 우즈벡전에서 이기게 되면 승점 3점, 그리고 비기면은 1점인데 우즈벡을 상대로 승리하면은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승점 17점이 돼서 본선 직행입니다. 우즈벡과 비기더라도 시리아가 이란을 이기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선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비기고 시리아가 이란을 이기거나 우리가 지고 시리아가 이란을 이기지 못하면은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리아나 우즈벡이 각각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3위가 돼서 3위들끼리 맞붙는 아주 기나긴 플레이오프를 또 치러야지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만약 우리가 우즈벡에 만약에 지고 시리아에 또 이란을 이긴다면은 그나마 그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조별리그 4위로 9연속 본선 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게 물론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팀이 우즈벡으로 떠났는데 이 소식은 온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위해 결전의 땅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즈벡 넘어가서는 승점 3점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 6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게다가 이란 선수의 퇴장에 따른 수적 우세에도 축구대표팀은 답답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원활한 볼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만큼 미드필더 기성용의 공백이 아쉬웠습니다. 기성용은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지만 신태용 감독은 우즈벡전 기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는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경기력이나 이런 것을 또 감독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홈에서 열린 우즈벡전에서 2대1로 이겼고 상대 전적에서도 10승 3무 1패로 절대 우위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 우즈벡 원정에서는 1승 2무로 저조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5일 밤 우즈벡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다는 각오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생활보수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논의 끝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생활보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보수나 진보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네. 생활보수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깊이 있게 보수와 진보를 고민한 게 아니라 내재화된 보수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재화된 보수성, 여전히 이제 생활보수라는 용어는 낯선데요. 그 논란이 된 역사관에 대해서 본인이 어제 해명을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연구 보고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리고 건국절을 옹호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세미나에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교수를 초청했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어제 박 후보자의 해명은 몰랐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쨌든 어떤 보수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보수라는 말이 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다만 오픈 사전이라고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사고나 정치 성향은 진보적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무대책으로 보수 성향으로 치우치는 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픈 사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떤 권위자가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냥 서로 올린 내용인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 후보자의 해명과 좀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후보자가 이제 어제 새로운 시대의 사람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신념에는 100%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대책 없이 치우쳤다는 사전의 의미처럼 잘 몰라서 이제 극우 진영 주장에 일부 동조했다라는 거니까요. 좀 맞는 맥락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생활보수라는 단어보다 이제 생활진보라는 단어는 그동안 몇 번 정치권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에만 머물지 말고 좀 생활 속에서 진보의 가치를 보여주자, 지향하자 이런 건데 이거를 그대로 생활보수로 말을 바꿔봤을 때 또 청와대 설명과는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 속에서 그럼 또 보수의 가치를 넓힌다라는 거를 또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좀 맞지는 않는데 애써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청와대는 그 이념에서 벗어났다라는 데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 생활 보수라는 말로 설명을 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그래서 능력을 검증해 봐야 된다면서 11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그 설명이 나온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도 국사 시험을 봐서 그 사람을 뽑는데 다른 점수가 높다고 해도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그렇죠. 서둘러서 다음 키워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원세훈의 생활 개입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요. 당시 직원들에게 일종의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원세훈 전 원장이 그 공관의 가사 도우미가 냉장고에서 뭘 좀 꺼내 먹었다고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야단을 쳤다. 그리고 자물쇠로 냉장고를 잠궜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절을 한 겁니까? 네,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어제 라디오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김병기 의원은 냉장고 자물쇠에 더해서 이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개를 찾으라고 했다. 그리고 텃밭을 직접 가꾸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이게 정말일까? 상식 밖의 일이라 또 그런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믿기 좀 어려운 얘기라서요. 저희가 오늘 정두원 전 의원,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좀 직접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국방위원장 시절인데 외국 출장 갔는데 대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갑질을 했다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신빙성이 좀 있는 믿을 만한 얘기다라는 거였고요. 김병기 의원도 공공연한 소문 중에서는 좀 약한 수준이었다. 수준을 자기가 밝힌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차차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또 밝혀지겠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에 국정원 요원 여러 명이
자살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문건이 있었다 그러죠? 네, 그 과거에 한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국제위기그룹이라는 이름의 분쟁 예방 비영리기구에서 지난 2014년 8월에 낸 보고서인데요. 예. 주제는 이제 한국 정보기관의 병폐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이 기구가 인터뷰한 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 부분은 뭐 의혹 수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의 이른바 갑질 의혹은 지금으로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 꾸려진 적폐청산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심각한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면 역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을이 온 게 실감 나시죠? 이번 주말에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시 9도, 대관령은 9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일교차는 커지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